자, 가볼게요. 고전시가 5 지문이죠. 그쵸? 고전시가 5 지문이고요. 고전시가 5 같은 경우는 작품의 제목이 이제 오륜가, 박선장님의 오륜가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이 나와 있네. 이 오륜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갈래가 뭐예요? 해당 작품의 갈래. 노래. 노래? 네? 갈래가 뭐야? 아, 갈래요? 연시조. 어떻게 알아요? 네? 연시조. 연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어느 시대 때의 작품이에요? 고려?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주로 창작됐던 문학작품 갈래인데요. 주로 조선시대 때 많이 창작이 되었는데, 그 조선시대 작품에 박선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쵸? 어떤 계층? 양반. 양반 사대부 계층이고, 그러한 양반 사대부 계층의 작품에 오륜가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 가짜는 무슨 가짜야? 노래 가짜죠. 그럼 이 오륜이라고 하는 거. 조선 사회에서 양반 사대부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이 이 오륜이라고 하는 걸 작품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 이 오륜이 뭐예요? 삼강오륜 들어봤어요? 그 유교에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래서 부자 간에는 부자유친, 붕우유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관계에 따라서 지녀야 되는 어떤 가치, 뭐 군신 관계에서는 어떤 의 또는 뭐 충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람직한 도덕적인 가치들을 오륜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 성리학적 어떤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래서 사실 나는 이 작품이 이제 수록된 거 보고 이제 수업해야 되니까 분석을 들어가기에 앞서 작품 제목이 오륜가네, 뻔하네. 그때 당시 어떤 유교적, 지배적인 유교적 사상에 의해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겠네. 기본적으로 주제의식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기 박스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해당 작품 어떻게,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먼저 보도록 할게. 일단 이번 문제에 보기 박스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어떠한 작품의 주제의식, 그것들을 제시하는 외적 근거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외적 근거 제시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외적 근거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뻔하니까.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뻔하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 박선장의 오륜가는 1수에서 5수인 본사와 6수에서 8수인 결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준 문장이에요? 약간 비문학처럼 보자면. 본론 결론. 아니, 그러니까 오륜가라는 작품이 이렇게 각각의 수로 구성된 연시조고, 그 연시조 중에서 일부가 본사고 어느 부분이 이제 결사다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본사와 결사의 구성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그치? 자, 이때 본사는 1수부터 5수까지 구성된 본사는 3수, 가운데 있는 수인데, 그러한 3수를 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가정 안의 혈육관계를 A로, 가정 밖의 비혈육관계를 B로, 부부관계를 각 C로 각각 바꾸어서 그렇게 표시하면 A, B, C, A, B의 대칭 구조로 나타날 수 있어요. 1수, 2수, 3수, 4수, 5수. 그리고 그 A, B, C가 각각 혈육관계, 비혈육관계, 부부관계를 지칭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부분이 혈육관계예요. 4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육관계라는 거지. 자, 이렇게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뿐만 아니라, 그럼 앞에서 그렇게 대칭 구조 제시했던 것은, 설명했던 것은 관계에 따른 혈육관계냐 비혈육관계냐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제3수를 축으로 하여 A, B, C, B, A의 대칭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표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달라지긴 하네. 그쵸? 1수와 5수가 대칭 구조고, 그치? 이러한 대칭은 작품의 결속성을 강화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대칭 구조를 취함으로써 구조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독자가 느끼도록 함으로써 뭐 어떤 일련의 그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더 뭐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던 보기 박스가 일단 제시가 됐었네.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본사 부분의 첫 번째 수, 그리고 사실 친절하죠. 왜요? 해당 수가 각각 어떠한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가치를 노래할지를 옆에 써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뭐예요? 아빠랑. 아버지와 이제 아들, 자식, 그쵸? 가볼게. 한 마디도 못된 풀이 봄 잇을 맞은 후에
입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자, 일단 뭐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고 있어? 이 한마디도 못된 풀이라고 하는 거. 그 풀이 봄 이슬을 맞은 후에 뭐 어떻게 되었다? 생장하게 되었다.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무성해졌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생명력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럼 한마디도 못된 풀. 이 기억 밑줄 쳐져 있고 기호화되어 있죠. 문지화됐다는 건데 저게 지니는 의미가 뭐야? 저기 뭘 의미하는 거야? 한마디도 못된 풀 했을 때 한마디라고 하는 거. 그 풀이 길이가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죠. 그거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시구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기억의 의미 그렇게 잡으면 돼요. 이 풀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그리고 그 길이를 굉장히 짧게 표현함으로써 이 풀이 굉장히 미약한 존재, 약한 존재,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풀에게 봄 이슬이 오게 됨으로써 이렇게 굉장히 큰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풀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긍정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 이 얘기를 지금 이 풀의 어떤 생장, 풀의 자라남, 풀의 생명력 넘치는 이것을 무엇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사용했어요? 부자 간의 관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건 적어도 뭐겠다? 비유이겠다. 맞아요? 그러면 저기서 풀이라고 하는 소재는 뭘 빗대서 표현한 걸까? 아들. 자식이겠죠. 그 자식이 맞게 되는 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빠의 도움. 아버지의 도움. 그 도움, 아버지가 자식을 왜 도와줘? 왜 도움을 줘?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은혜. 자, 이거 얘기한 다음에 종장에서 일수의 종장에서 이 은혜라고 했어. 이라고 하는 것은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럼 뭘 지칭하는 거야? 앞에서 뭔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걸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 뭐가 은혜야? 풀에게 일단 이슬. 이슬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망극하니. 자, 이 하가 뭘까? 감탄사. 감탄사 아니에요. 자, 이때 당시에 하다라고 하는 어휘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모음 아가 쓰였어. 무슨 뜻이에요? 고전시가 업그레이드해서 분명히 했을 텐데. 많다. 오케이? 그럼 이때 당시에 이 현대에서는 이 표기가 무슨 뜻으로 쓰세요? 행동을 하다. 그걸 나타내는 표기는 뭐야? 이때 당시 표기. 모음 아 대신에 어떠한 모음 써야 돼? 아우, 쌍. 이게 두 개 뜻이잖아. 네. 맞아요? 자, 어쨌든 이 은혜. 자, 앞에서 얘기하는 게 은혜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쵸? 하라고 하는 거 이거 여기서부터 온 거야. 그러면은 이 많다의 부사형이라고 생각해 볼게. 많이 만극하니, 매우 만극하니. 그래서 그러한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very라고 생각하면 돼요. very. 오케이? very 만극하다. 만극하다가 뭐예요? 만극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게 뭐야? 끝이? 네? 끝이? 끝이 없다고. 끝이 없다고 만극하다. 오케이?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성은이 만극하 성은이 뭐예요? 보통 누가 그 얘기해? 신하가 임금에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죠. 성은이 뭐예요? 자기 자신. 아이 뭐 쌉소리야. 임금께서 신하된 입장인 자신에게 내려주시는 성스러운 은혜. 그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성은이 만극하다. 오케이? 앞으로 사극 볼 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자, 어쨌든 자, 이 은혜가 끝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그 사랑에 기반한 은혜라고 하는 거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커야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 금액이 갚아야 될 금액이 너무나도 커. 그럼 갚을 엄두가 안 나? 안 나요.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갚을 줄 몰라라. 갚지 않겠다. 뭐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나 갚지 않겠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이 크나큰 은혜를 입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은혜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이수 어떤 관계? 군신. 군신이 뭔데? 임금과 신하.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에서 오륜 중에서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입히시니. 자, 일단 여기서 사용된 수사법. 네?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수사법. 대구법. 좋아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자, 어쨌든 임이라고 하는 존재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 뭐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먹여주시는 존재, 입혀주시는 존재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존재.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누구 덕분이다? 여기서 표현했다면? 임금. 아, 여기서 표현이라고 했잖아! 임, 아, 임 덕분이다. 오케이? 이거 못 쓰겠다. 자, 10번을 죽고 다시 살아난들 임의 덕을 잊을러냐? 서리법이죠. 임의 덕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근데 그러한 대답이 임의 덕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절로 나와?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의문문이 바로 서리법이에요. 독자가 읽으면서 잊으려냐? 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문문이 서리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왜 그게 가능해? 네? 임의 덕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이유는 일단 이미 먹여주시고 이미 입혀주시는 존재, 덕이 있으신 존재. 그쵸? 그리고 그 덕이라고 하는 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한 거죠.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미덕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일단 어쨌든 그렇고 서리법 이 작품은 이수에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신 어떤 표현이 선택지문에 나올 수도 있어. 서리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 쓰일 수도 있어요. 선택지문이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물어보고 있다. 독자에게 물어보고 있다. 이거 서리법이 아니야. 네?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독자에게 대답을 구하고 있다. 이거 서리법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리법은 기본적으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독자에게 그 답을 구하는 거면 독자가 그 의문문을 사용한 작자가 생각한 답과는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적절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뭘 확인하는 선택지문? 서리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선택지문. 어쨌든 10번을 죽고 다시 태어난들 10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난들 그 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 10번이라고 하는 거 역시 앞에서는 한 마디, 그 숫자 표현이 쓰였는데 수관형사겠죠? 그래서 10번 할 때 그 10번이라고 하는 그 밑줄친 그 시구는 뭘 강조하기 위한 거야? 몇 번 살아난다, 살고, 뭐 몇 번이나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해당 시어 또는 시구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구, 절 안에서 쓰인 시어냐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 뭐야? 잊을 수 없다. 임의 덕을 잊을 수 없다. 임의 덕 왜 잊을 수 없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인 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절이고 시 구절이고 거기 안에 쓰인 구라고. 오케이요? 만일에 가정상황 대의를 모르면 큰 의리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의리라고 하는 건 뭐야? 지켜야 되는 의리라고 하는 건 뭐야?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어. 누가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 쉽게 잊어버리는 거.
을이에요? 아니요. 을이 아니죠, 그쵸? 그 누군가가 나한테 굉장히 감사한 존재라면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 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의,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 그것을 모르면 종놈이나 다르랴. 종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예요? 천한 존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때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이 그 신분 계층이 그렇게 나뉘어지고 자신이 양반 사대부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어깨, 고개 딱 들고 그렇게 어깨 쫙 펴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존재가 뭐야? 그런 이유가 뭐야? 남들보다 다른 계층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근데 그 우월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보다 정신적으로 경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긍심, 자부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못 배운 놈들, 천한 놈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이러한 대의를 모르면, 이러한 의리를 잊으면 천한 놈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역시 서리법이고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저 대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맞아요? 네. 삼수는 어떤 관계? 부부관계.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니. 자, 한대라고 하는 건 한 군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한 군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함께죠. 그렇죠? 함께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두 성이 함께 모였대. 그리고 앞으로 함께 늙고 함께 그렇게 한나라 한시에 죽자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 누구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에서 하는 맹세예요. 그렇죠? 한나라 한시에 같이 죽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성이 한데 모였대. 이 성 뭐예요? 캐슬이야? 성별. 성별이 성별인가? 난 성씨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다른 성씨. 아, 그래요? 성별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부부의 연을 맺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두 성이 한데 모였다는 거, 그쵸?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라서 놀랐어요. 백년 정호야. 여기서 더하랴마는, 자, 백년 정호 이거 한자 알아요? 이거 호. 좋을호. 어떻게 알아? 알죠? 좋을호, 호감할 때 호죠. 그럼 좋아하는 감정이겠지, 그치? 부부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그 감정, 그 좋은 감정이야. 여기에서 이 부부의 연으로 맺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좋은 감정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그 정도에서 더하겠냐마는, 더한다, 더하지 않다. 더한다. 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더하겠냐마는 벗 이렇게 나오는 거, 더하겠냐마는 벗이에요, 그렇죠? 더하지 않겠다,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을 표현한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데, 자, 백년 정호라고 했어요. 이 백년이라고 하는 역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역시 숫자 표현 쓰였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표현. 저거 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금 100년 동안의 좋은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100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평생을 이제 의미하는 시어로서도 많이 쓰이지. 그치? 한평생에 좋아하는 감정이야, 좋은 감정이야. 여기서 더하겠냐면은, 그럼 여기서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좋은 감정이 충만하다는 거 말하고 있지.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 아니 있느냐. 이 저구 아니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도 무슨 새와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잖아. 그치?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 공경할 줄 모르면 새와 다를 바가 없대. 근데 분명히 인간이잖아요. 그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잖아. 그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태도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수, 형제. 이거 아까 혈육관계, 비혈육관계, 부부관계, 그 다음에 뭐 나왔었어? 기억나? B. A 나왔었어요. 혈육관계. 그리고 여기서 사수, 형제, 혈육관계죠. 그렇죠?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건 분명히 순서가 존재하죠. 그렇죠? 먼저 태어났니? 뒤에 태어났니? 차례, 순서야 다를지라도. 이거 무슨 의미야? 다를지라도. 역접이야, 순접이야? 역접. 역접이죠. 앞뒤에 달려서 한 젖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순서, 차례는 분명히 다르게 태어났지만 한나라 한시에 동시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한 부모의 보살핌 아래 그렇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동반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혈육관계로서 형제관계, 동반자.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자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게 뭐야? 비록 순서가 다르고 이 세상의 그 이 세상의 모습을 모습을 드러낸 그 순서 차례는 다를지라도 같은 존재다.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동반자적인 인식. 그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뜻. 그쵸? 그것을 모르면 그럼 형제관계에 분명히 그러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야 되는 어떤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관계인 거고 그 의미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뜻인데 그 뜻을 잊으면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리. 금수가 뭐예요? 몰라요. 짐승이에요. 자, 고전 시가에서 금수 한 두 가지 정도 나와.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수, 노은, 비단.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금수가 이러한 짐승으로 쓰일 때는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 쓰이는 것이고 수놓은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의 많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제의식 중에 하나 자연 친화적인 작품,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러한 작품,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 예찬하는 작품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개와 노을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걸 마치 수 놓인 비단.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건 십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십자수 뭐예요? 문양 새기는 거지. 그렇게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 비단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금수에 빗대서 표현한 거에 비단금자예요. 비단금자. 그럴 때는 비단금자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 쓰이는 거지. 형제 간의 관계, 형제 간의 우애 그것들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잊은 채 그 우애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는 뭐와 다를 바가 없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또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 라는 거죠. 아니 저 짐승놈들도 그 새끼들끼리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서 사수는 형제 관계. 오수, 붕우 뭐예요? 무슨 관계야? 친구 사이. 나무로 생긴 것이 이토록 친우할시야. 여기서 친우할시야, 리을시야라고 하는 것은 뭐뭐구나라고 하는 감탄형 어미예요. 뭐뭐구나. 그래서 감탄형 어미이기 때문에 감탄형 어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조를 동반할까? 영탄적 어조. 그래서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감탄이 아니라 감정 표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는 거 많이 했죠. 영탄법, 감탄사, 감탄형 어미, 뭐뭐구나, 뭐뭐노라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 또 뭐 있었어? 뭘 통해서 감정 표출할 수 있었어? 어떤 수사법? 돈호법 대상 부르는 거. 그 부름에 있어서 그 부르는 행위가 어떤 감정을 담아 그 대상을 부른다면 감정이 막 한껏 표출이 되는 거지. 그리고 서리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리법을 통해서 아까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답 정해져 있는 거라고 했었죠. 작자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전달하는 거라고 했었지. 비록 의문의 형식이지만 근데 그것 통해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자신의 감정 표출, 감정 터트리는 거라면 역시 서리법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탄적 어조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서 친구관계, 붕우 친구관계인데 나무로 생긴 것. 사실 친구, 가족이야? 남이죠. 근데 남과 남 사이인데 엄밀히 따지면 남인데 그렇게 친함이 두텁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 사이를 말하는 건데 손 잡고 말할 제 이거 뭐야? 어떻게 읽어? 제 뭐뭐 할 제,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손 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랴. 어깨만 두드리겠느냐? 어깨만 두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는 일단 외면적 행위야 아니면 내면적 행위야? 외면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외적 행동이지. 손잡고 서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 공유, 어떤 진정한 어떤 그 교우 관계라면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단순히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정말 많은 감정을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고 공감을 하는 것이고 가까운 관계 그런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오륜가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일단 해설 자료가 없어가지고 내 해설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뽕밭이 바닷물 되어도 신을 잊지 말으리로다. 그럼 결국 부모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 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잊지 말으리라. 이 신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이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뽕밭이 바닷물 되어도라고 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을까, 전달하고 있을까? 뽕밭이 바닷물 되는 거, 뽕밭이 바닷물 되는 거, 바닷물로 가득 차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끔 뭐 이런 얘기 있죠. 이 지역이 과거 몇만 년 전에는 바다였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는 거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런 표현들이 고전 시가에서 종종 나와요. 이 지금 산이 나중에 바다가 되어도 그럼 뭐야? 그렇게 수만 년의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흐른다는 걸 가정하는 건데 그 많은 시간이 수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 친구 사이에. 자, 육수. 여기서부터 결산대.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으니 천지가 오래거니 세상 돌이 아니 변할런가. 이거 무슨 말하고 있는 걸까? 일단 이거 각주 표시되어 있죠. 그 중국의 고대 국가로부터 어떠한 나라들로 이어진다는 거. 그럼 이거 시대의 흐름이죠. 시대의 변화죠. 맞아요? 천지 오래거니. 천지라고 하는 건 세상이지. 하늘과 땅, 세상. 세상이 오래되어서 세상 도리가 아니 변할런가. 자, 세상 도리라고 하는 것이 변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세상 돌이 안 변할런가? 안 변할까? 변한다라는 의미예요. 네. 세상의 도리라고 하는 거 왜? 실제적으로 세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한데 세상의 도리라고 하는 거, 이치라고 하는 거 변할 수 있는 도리라고 하는 게 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곱 구멍 가졌으니 오륜이라고 모르겠느냐. 옛날 시대의 사람과 지금 이 오륜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럼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오륜이라고 하는 게 부자관계, 군신관계, 부모관계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 오륜이 지금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 비록 세상의 도리라고 하는 게 변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존재하고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지켜진다, 지켜져야 한다. 사람이라면 응당, 오륜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곱 구멍 가졌다. 일곱 구멍 어떻게 각주 표시 뭐 나와 있어요? 눈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그리고 입 하나. 일곱 구멍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곱 구멍 가졌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라면 응당, 인간이라면 응당, 오륜을 알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 없어 가숙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옷밥이라고 하는 건 옷 입는 거죠. 밥 먹는 거죠. 먹고 입는 것, 입고 먹는 것. 이거 물질적인 거예요, 일단.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이 없어서 공부를 게을리하느냐 또는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먹고 사는 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그 학문 수양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쵸? 그래도 보고 들으면 뭘 통해서? 그러겠지!
당연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겠지. 근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부. 학문 수양. 그래도 공부하면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물질적인 것의 부족함, 가난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학문에 정진을 해라. 분명히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삶에 도움이 분명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학문 수양에 힘쓰도록 그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 미우면 갈 데 없다. 옆집에 있는 그 이웃 미워하지 마라. 좀 참아라. 이웃이 뭐 시끄럽게 막 고성방가 해도 좀 참아라. 미워하지 마라. 만약에 이 미우면 정말 갈 데 없다. 어딜 가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이웃이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데로 갔어. 근데 거기에 있는 이웃이 마냥 마음에 들거나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걔도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또 이웃 미워서 또 떠나. 근데 거기서 새롭게 정착한 데에서도 이웃이 역시 미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는 거겠지. 그치? 한 고을이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게 될 것이다. 한번 그렇게 이웃 미워서 다른 데로 떠나면 그렇게 돼버릴 수 있는 것이다. 갈 곳 없다. 발붙일 곳 없다. 100년도 못 살 인생. 뭘 드러내고 있어요? 인생,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유한성이죠. 유한성이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 뭐 일시성, 뭐 순간성 이렇게도 표현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도 못 사는 삶이다. 뭐 100년도 못 사는 삶에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시간에 아까워 죽겠어.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도 부족한 시간이야. 인생이야. 그렇게 100년도 못 살 인생 그러그러 어떠리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겠느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 미워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 한번 이웃 미워서 그렇게 떠나면 어디도 발붙일 곳이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박선장, 캡틴 박의 오륜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오케이? 문제. 지금 몇 분이야? 57분. 3분 남았어? 이거 다 몇 번? 이거 2번이에요? 적절한 거네. 적절하지 않은. 자, 이거네. 5번이네. 100은 인간 삶의 유한성을 강조한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인간의 유한성 강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도 길지 않은 인생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도 길지 않고 짧은 시간이니까 그럼 긍정적인 것으로 채우는 게 좋겠어? 부정적인 것으로 채우는 게 좋겠어?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죠? 열은 죽음의 일회성을 부정하면서 이게 순간에 너무 인상 깊은 선택 지문이라서 뭐 신하가 임금이 다시 살아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이거 구조였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답은 저한테 물어볼 줄 알고.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답 2번이에요. 이거 일수의 보밋을 부자 간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은혜였고, 사수의 한젖은 이거 형제 관계였어요. 형제 관계라고 하는 혈육 관계였는데, 그 한젖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비록 이 세상의 난 순서와 차례는 다르지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같은 공동체, 같은 동반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한젖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한젖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났던 것인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들려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긴 하지. 그치? 서로 주고받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답은 이거 2번이에요. 뽕밭이 바닷물이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는 거, 이거 실현이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다. 뽕밭에 막 바닷물 쓰나미 온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친구 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실현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 없다. 만약에 뽕밭이 바닷물에 쓸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실현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근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